책거리는 그 순수한 우리말입니다. 그러니까 책에 그 거리라는 말이 붙은 건데, 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을거리, 입을거리, 뭐 일거리 하는 것처럼 그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. 또 이제 책거리 중에서 그 책가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. 책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서가를 말하는데, 우리 지금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장 같은 거를 이제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이제 책거리 중에서 책가도라고 합니다. 근데 정물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폴 세잔 아니면 뭐 반 고흐 같이 서양의 이제 뭐 전유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, 조선시대에도 책을 주제로 한 아주 놀라운 정물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책거리입니다. 근데 정물화 가운데서 그 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는 바로 책거리밖에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책거리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성의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책가도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런 그림입니다. 그러니까 책으로만 이렇게 가득한 그림인데요. 프랑스의 이제 김해 뮤제에 있는 그 피에르 깜봉이라는 큐레이터는 이 그림을 보고 한국에 추상하다, 조선시대에 이제 추상하다 이제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책가도의 어떤 구성 원리를 보면 재미난 어떤 특징이 보입니다. 제가 그 반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놀랍게도 그 두 줄로 해가지고 그 4층으로 쌓은 이런 책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 디자인에서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그 패턴에 기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가려보면은 그 나머지 반의 어떤 책의 쌓임은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의 그 책의 쌓임 또는 이제 그릇의 누임이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리에 의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선의 여인이 책가도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책가도를 보시면은 두 종류의 그 책가도가 있습니다. 하나는 서양의 그 원근법식으로 하는 그런 책가도 있고,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역원근법으로 하는 이런 책가도가 있습니다. 서양의 그 원근법은 앞은 크지만은 뒤로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점으로 표현되는 그 르네상스 원근법이고, 또 동양의 원근법은 앞은 작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역원근법입니다. 이거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, 방법이 다른 겁니다. 서양의 원근법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. 한국의 원근법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 원근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파리 김해동양박물관에 아주 작은 이러한 그 책가도가 있습니다. 원래 키가 작은 책가도는 안에 그 선반을 꾸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7cm밖에 안 되는 이런 책가도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역원근법으로서 우리가 그 많은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책갑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줘서 앞은 작지만 뒤로 넓어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있는 세 장에는 우리가 장수를 상징하는 그 만년조 두 마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넓은 아마 숲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오른쪽에 그 아래에는 심지어는 연못까지 꾸며서 그 연못 안에 청동오리 두 마리가 눈일고 있습니다.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넓은 그 연못에 연꽃이 활짝 펴 있고, 또 많은 새들과 많은 꽃들이 만발한 이런 연못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상상력이 바로 뭐냐면 역원근법의 상상력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역원근법의 상상력을
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에 비유합니다.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냉장고의 문을 연다. 두 번째는 코끼리를 넣는다. 세 번째는 냉장고의 문을 닫는다입니다. 그렇지만 교수들은 더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. 바로 뭐냐면 조교를 시킨다입니다.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작은 공간 속에서 책과 기물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. 책거리는 원래 그 남성의 어떤 공간을 표현한 겁니다. 그런데 미나로 와서는 여성의 서재가 등장을 합니다.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성이 그 오른손에 이제 책을 들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태국 부채를 붙이고 있습니다. 그 옆에는 꽃의 장식이 있는 그 거울이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은 그 책거리의 공간이 여성의 공간, 여성의 서재라는 걸 암시합니다. 이 책거리도 우리가 여성의 물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. 그 왼쪽에는 여성의 그 머리를 다듬는 동백 기름을 넣는 그 황유병이 그 서랍에 걸려 있고,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에는 여성의 그 비단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은 그 가구의 그 서랍에 보면 장도의 케이스만, 다시 말하면 장도갑만 걸려 있습니다. 장도는 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박을 아주 엽기적으로 푹 찔렀습니다. 과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? 원래 그 수박은 미나 속에서 위 또는 아래를 잘라서 씨를 내보임으로써 그 다산 또는 그 다남자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이런 상징입니다. 그런데 이 수박을 그 장도로서 이렇게 푹 찔렀다는 것은 바로 그 다산이라는 상징을 그 부정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시 말하면 이 그 여성의 서재를 꾸미고 있는 이 주인공은 나는 더 이상 씨바지가 아니다.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. 라는 그 메시지 또는 그런 외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그 책거리는 책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공부는 뒷전입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위에는 여성의 물건인 그 반지꼬리와 그 다음에 가위가 있고, 그 다음에 아래에는 남성의 물건인 남자의 갓신과 그리고 문방구가 있습니다. 가운데는 평상이 있고 평상 위에 이불이 펼쳐져 있고 베개가 있는데 그 베개 위에는 남자와 여자의 옷이 헝클어져 놓여 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은 그 왼쪽에는 그 썸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그 에로틱한 책거리입니다. 바로 또 사랑의 책거리입니다.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거리라는 것이 단순히 책이나 그릇 같은 그 물건을 표현하는 그런 정물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어떤 삶의 뜨거운 그 흔적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서재에 용이 날라들고 봉황이 깃들고 사자가 울부짖는 그러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? 미나 책거리에는 그러한 그림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위에는 용이 감싸고 있고 그 주변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. 용과 두꺼비가 더듬이를 내밀어서 서로 KISS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그 어른들은 그 용 꿈을 꾸고 두꺼비 꿈을 꾸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랬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경주대학을 보내라, 서울대학을 보내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욕망을 우주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의 그 하단에는 기린이 있습니다. 기린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고 또 상서로운 동물입니다. 통치자가 정치를 잘하면 태평세월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사인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동물입니다. 그 주변에는 겨울에 그 서리빨 같은 바위가 서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도 서리빨 같은 이런 산이 있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그 산 위에는 그 UFO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 UFO의 주인공은 바로 책거리입니다. 미나 속에서 공중부양은 필수입니다.
여러분 벨기에가 자랑하는 현대 추상화가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성체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상력은 미나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. 지금 간단히 몇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거리 그림에는 그런 놀라운 그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1940년 이태준이 그 무서록에서 쓴 책이란 글 중에 한 기절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.